12살에 부자가 된 키라 7번째. 집으로 돌아오니 분위기가 이상했다. 아빠는 화를 내며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셨고 엄마는 식탁에 머리를 숙인 채 울고 계셨다. 머니는 정원의 나무 사이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서는 내 뒤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왔다. 조심스럽게 이 소동의 이유가 뭔지 여쭤보았다. 엄마는 대답 대신 더 크게 울기 시작했고 아빠가 난감한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집을 살 때 빌린 돈의 할부금 때문에 힘들었던 건 키라 너도 알지? 오늘 은행에서 정해진 기간 안에 돈을 갚으라는 편지가 왔어.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경고지. 네? 그래서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요? 갚지 못하면 우리를 집에서 쫓아내겠지. 아빠도 금방 울음을 터뜨릴 것만 같았다. 그러면 우린 다시 작은 집에서 살아야 할 거야. 정말 너무 부끄러워. 엄마는 힘없이 흐느꼈다. 그리고 우리는 빚 문제에서 평생 벗어나지 못할 거야. 아빠의 얼굴에도 희망이 없어 보였다. 우린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엄마가 이렇게 덧붙였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나는 침착하려고 애썼다. 지금은 엄마 아빠에게 내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머니를 데리고 숲으로 갔다. 이젠 정말 머니의 조언이 필요했다. 머니가 돈에 대해 처음으로 이야기를 해주던 일이 아주 오래전처럼 느껴졌다. 그만큼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그래, 넌 정말 놀랍게 발전했어. 머니의 목소리였다. 너와 다시 이야기하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나는 머니의 목을 껴안았다. 내가 날 필요로 한다면 언제나 너와 이야기할 거야. 머니가 내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다. 그래, 지금 난 내가 무척 필요해. 이제 너에겐 내가 필요 없어. 돈에 대해 배워야 할 내용들은 이미 진짜 부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배워가고 있으니까 말이야. 다만 아직 배우지 않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투자에 관한 거야. 하지만 그 일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으니까 나는 단지 내가 이 모든 것을 혼자 해낼 수 있도록 도와줄 뿐이야. 알았어. 그래도 난 지금 내 도움이 간절히 필요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집을 빼앗기게 된다고. 흥분하지 마. 머니가 나를 진정시켰다. 넌 이미 해결 방법을 준비해 놓았잖아. 내일 아침 골트슈테른 아저씨와 내 부모님이 만나기로 한 약속 말이야.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완전히 잊고 있었다. 그래, 아저씨는 우리 부모님을 도울 수 있겠지. 방금 내가 부자가 되어야 할 멋진 이유를 하나 발견한 것 같은데 어때 내 생각이? 머니의 말에 난 넋을 잃고 머니를 바라보았다. 내가 부자가 되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야. 사람들이 널 믿을 테니까. 머니가 자신의 생각을 설명했다. 내 말은 나도 골트슈테른 아저씨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니?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 머니가 대답했다. 부자가 되어 사람들을 돕는다는 점에서는 같아. 하지만 너는 너만의 특성들을 키워 골트슈테른 아저씨와는 다른 일을 하게 되겠지.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한 것만큼 꾸준히 노력한다면 분명히 너도 아저씨처럼 성공할 거야. 정말 황홀했다. 그런 일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난 이 칭찬을 성공일기에 꼭 쓰기로 결심했다. 내 생애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니까. 내가 골트슈테른 아저씨처럼 성공한 사람이 된다는 것 얼마나 멋진 일인가. 성공은 내가 뭘 할지 결정하는 것에 달려 있어. 결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 난 자신 있게 대답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그렇지만 그것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 하지. 무엇을 해야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바로 그것. 중요한 것은 내가 성공을 거둔 뒤에도 성공일기를 계속 써야 한다는 거야. 그 이유를 설명해 볼까? 그것은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머니의 다음 말이 아주 인상적이었다. 성공은 사람을 오만하게 만들거든.
오만하고 판단력이 흐려지면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하질 않아. 배우지 않는 사람은 인격체로서 성장이 멈추고 말아. 머니는 내가 이해하길 기다렸다. 내가 성공일기를 계속 쓰는 한 너 자신과 성공의 법칙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너 자신과 내 소원에 대해 점점 더 잘 이해하게 될 테고 그때야 비로소 다른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서는 거란다. 성공일기를 쓰는 건 정말 재미있어. 난 크게 말했다. 또 하나, 일이 어렵다고 도망쳐서는 안 돼. 어려움과 실수와 창피함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지 몰라. 내 얼굴이 달아올랐다. 하이넨 아주머니와 한행캄파 할아버지가 그토록 진지하게 말씀해 주셨어도 없어지지 않는 게 바로 그 두려움이야. 나는 하이넨 아주머니의 제안을 머니에게 이야기했다. 내가 배운 사실들을 다른 아이들에게 말해야 한다는 건 알겠지만 그냥 두려운 걸 어떡해. 난 못할 것 같아. 머니는 아주 뜻밖의 대답을 했다. 키라야, 성공일기를 가지러 가자. 그러더니 머니는 곧장 집으로 뛰어갔다.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머니를 따라 뛸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 달려도 머니를 따라잡을 수는 없었다. 당연히 머니가 나보다 훨씬 먼저 집에 도착했다. 우리는 서둘러 성공일기를 가지고 다시 숲으로 달려갔다. 숨을 헉헉거리며 은신처에 도착했다. 내가 어느 정도 숨을 가다듬고 나니 머니가 말을 꺼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해볼 수 있는 일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공일기를 펼쳐서 지난 일들을 들여다보며 내가 미래에 성공할 수 있다는 증거를 찾는 거야. 일기에 쓰여진 내용들을 읽어보았다. 두려움을 느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한행캄파 할아버지한테 나폴레옹을 돌본다는 제안을 할 때, 골트슈테른 아저씨를 처음 만났을 때, 지하실에 갔을 때, 엄마가 내 소원 상자를 발견하고 나를 비웃었을 때, 머니를 잃을까 걱정했던 그 두려움도 정말 끔찍했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두려움에 처했던 상황이 훨씬 많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지? 머니가 다그치듯 물었다. 정말 이상했다. 그 순간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았다. 내가 이미 해낸 일들을 생각하니까 점점 더 나 자신이 믿음직스러워졌다. 발표할 것을 생각할 때마다 온몸이 굳어지곤 했는데 이제 그런 두려움은 느껴지지 않았다. 약간 긴장되긴 했지만 흥분되기도 했다. 곧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머니는 세심하게 나를 관찰했다. 마술에 걸린 것 같아.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뿐이었는데 긴장이 되기는 하지만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편해졌다. 하이넨 아주머니와 한행캄파 할아버지도 내 결정을 매우 기뻐할 것이다. 머니도 기뻐하며 내 얼굴을 핥았다. 나는 아직도 머니의 이 습관을 고치지 못했다. 앞으로도 고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무엇이 나를 바꾼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정말이지? 마술에 걸린 것처럼 신기했다. 어떻게 된 일이지? 내가 신기해하자 머니가 웃었다. 두려움이란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데서 생겨나는 것이거든. 모든 게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거듭할수록 더 많은 두려움이 생겨나. 하지만 성공일기를 볼 때는 내가 성공한 일에만 집중하니까 자동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상상하게 되는 거야.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머니가 설명한 것을 한 번 더 요약해 주었다. 긍정적인 목표를 생각하는 동안에는 어떤 두려움도 생기지 않는 법이지. 난 아직 이해가 안 돼. 하지만 전기의 원리와 비슷한 것만은 분명해. 그래, 제대로 작동된다는 것만 알아도 충분해. 내가 어깨를 들썩이며 이렇게 말하자 머니는 맞는 말이라는 듯 두 눈을 꿈뻑거렸다. 우리는 다시 은신처를 떠났다. 이번에는 천천히 걸어갔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할 일이 많았다. 우선 엄마 아빠를 진정시켜야 했다. 골트슈테른 아저씨에 대해 이야기했더니 엄마도 더 이상 우시지는 않으셨다. 그런 뒤 마르셀과 모니카에게 전화를 걸어 트룸프 할머니가 제안한 투자클럽 만드는 것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다음 날 아침 운전기사 아주머니가 우리 가족을 데리러 왔다. 우리가 집에 도착하자 아저씨가 부모님하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세 분은 아주 오랫동안 말씀하셨다.
나는 아저씨가 엄마와 아빠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조언을 해주셨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온 엄마 아빠는 너무너무 행복해 보였다. 오후가 되어 나는 마르셀, 모니카, 머니와 트룸프 할머니 댁에서 만났다. 할머니는 우리를 위해 탁자에 초 3개가 세워져 있는 오래된 촛대를 준비해 두셨다. 촛불 때문에 분위기가 정말 근사했다. 우리 셋의 자리 앞에는 봉투와 작은 서류철이 놓여 있었다. 할머니는 우리에게 봉투와 서류철을 먼저 만져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 약간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할머니가 먼저 말씀하셨다. 자, 지금부터 우리의 첫 투자 클럽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먼저 우리 투자 클럽에 붙일 이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내놓았다. 돈 창고, 황금 거위에서부터 마법사의 제자, 투카텐의 작은 악마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름들이 나왔다. 논의 끝에 모니카가 낸 돈 마술사들이라는 이름을 정했다. 누구나 우리의 마술 공식만 알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봉투 옆에 놓여있던 색연필로 각자의 서류철에 투자클럽 이름을 썼다. 돈 마술사들. 마르셀이 웃었다. 색연필이 황금색이었기 때문이다. 정말 이름에 걸맞는 색깔이었다. 우리는 다 같이 웃었다. 트룸프 할머니가 얼마나 세심하게 신경 써주셨는지 알 수 있었다. 이름을 쓰고 나자 서류철을 열어도 된다고 하셨다. 우리는 맨 앞에 마술 공식을 써 넣었다. 소망을 세우고 돈을 좋아하라. 좋아하는 것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과 자신감을 가져라. 매일의 지출, 소원, 거위 통장을 위해 돈을 나눠라. 그 다음에는 현명하게 투자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즐겨라. 할머니가 매우 진지하게 말씀하셨다. 우리 투자 클럽이 성공하려면 먼저 확실히 해둬야 할 몇 가지 규칙이 필요해. 그래서 2번째 장에 적어 놓았단다. 읽어보렴. 우리는 재빨리 2번째 장을 펴서 읽었다. 1. 한 달에 한 번 모인다. 2. 모임에는 꼭 참석해야 한다. 3. 각자 정해진 액수의 현금을 가져온다. 4. 거위가 자랄 때까지 아무도 돈을 사용하면 안 된다. 5. 모든 결정은 함께 내린다. 그래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만날 날을 정했다. 그리고 매달 5만 원씩 넣기로 결정했다. 5만 원이야 우리 모두 쉽게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마르셀과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있고 모니카는 용돈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는 함께 돈을 모을 수 있도록 통장을 하나 만들기로 했다. 우리가 결정한 사항을 전부 기록하고 나자 할머니는 긴장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의 용기에 대해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단다. 내가 너희들이 맨 처음 넣어야 할 돈을 선물로 주면 어떨까 하는데. 자, 봉투를 열어보렴. 아, 우리 앞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각 봉투마다 250만 원이 들어있었다. 나는 현기증이 났다. 그렇게 많은 돈을 그것도 한 뭉치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저희는 이 돈을 받을 수 없어요. 마르셀이 술수부하며 말했다. 맞아요. 저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걸요. 모니카도 마르셀과 같은 생각이었다. 그러나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내게 커다란 도움을 주었단다. 금고 안에 들어있던 돈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 설령 다 도둑맞았다 해도 내게는 그리 많은 돈이 아니니까. 하지만 그 안에는 남편에게서 선물로 받은 물건들이 들어있었단다. 내겐 아주 소중한 것들이지. 그 물건들을 볼 때마다 남편과 함께 지냈던 멋진 순간들이 떠오르거든. 너희가 그 물건들을 지켜주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나 역시 돈을 받는다는 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돈을 통해 값진 교훈을 주시려는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 할머니를 껴안았다. 할머니가 누군가에게 안겨본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을 것이다. 그 때문인지 할머니는 매우 감동하신 것 같았다. 모니카도 할머니를 안아드렸다. 마르셀에게 눈짓을 보냈더니
마르셀도 머뭇거리다 다가왔다. 우리는 할머니께 감사의 표시를 한 다음 다시 자리에 앉았다. 할머니는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셨다. 우리는 250만 원을 가지고 한참을 놀았다. 정말 많은 돈이었다. 할머니는 할머니 몫으로 250만 원을 넣으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셨다. 자, 다 같이 1000만 원을 넣은 셈이다. 여기에다가 각자 매달 5만 원씩 넣는 거야. 4명이니까 20만 원이 되겠구나. 그럼 1년에 240만 원이 되고 이렇게 매달 넣은 돈과 오늘 넣은 1000만 원을 더하면 6년 동안 2440만 원을 저축하게 되는 셈이지. 하지만 그때가 되면 저축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모아질 거야. 아주 많이. 대체 얼마나요? 모니카가 물었다. 그건 나중에 설명해 주마. 지금은 이 돈을 저축할 통장을 만들기 위해 은행에 가야겠구나. 혹시 친절한 은행 직원을 아는 사람 있니? 저요. 나는 재빨리 대답했다. 세상에 하인앤 아주머니보다 친절한 은행원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돈을 주머니에 넣고 은행으로 갔다. 아주머니는 우리의 통장 이름을 돈 마술사들이라고 만들어 주셨다. 다들 돌아가려고 할 때 나는 잠깐 남아 있었다. 아주머니에게 할 말이 있기 때문이었다. 학교 행사 때 발표하겠다는 결심을 듣고 아주머니는 대견하다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셨다. 발표하기 전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시간을 정해서 아주머니가 우리 집으로 오시기로 약속했다. 나는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뛰어갔다. 우리가 함께 길을 걸어가니 정말 돈 마술사들이 거리를 활보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모니카가 돈 마술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자고 했다. 마르셀이 말을 좀 많이 했지만 모니카는 마르셀을 말리지 않았다. 트룸프 할머니 댁으로 돌아오자 첫 번째 훈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다. 이제 우리는 돈을 어디에 투자할지 결정해야 했다. 우리가 탁자 주위에 앉자 할머니가 말씀을 시작하셨다.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이란다. 기본적으로 3가지만 주의하면 되거든. 너희들 서류철 3번째 장에 적어 놓았으니 읽어보렴. 서둘러 그 장을 펴서 내가 큰 소리로 읽었다. 1. 돈은 반드시 투자되어야만 한다. 물론이지. 마르셀이 한마디 했다. 나는 계속해서 그 다음 조항을 읽었다. 2. 돈은 황금알을 많이 낳아야 한다. 할머니의 설명은 이러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가능한 만큼의 많은 이자를 받고 싶어 하지. 그래서 이자가 제일 많은 게 무엇인지 찾아봐야만 한단다. 가장 이자가 많은 것은 주식 투자라는 것도 알아야겠지. 3번째 조항도 마저 읽었다. 3. 투자는 이해하기 쉬운 것이어야 한다. 다루기 쉬워야 한다라는 말을 넣어서 내가 다시 읽었다. 은행의 계좌처럼 말이지.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재미있고 쉬워야 한다. 모니카가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했다. 아무래도 모니카는 우리가 하는 일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고 걱정했었나 보다. 그렇다면 우리의 돈 전부를 주식에 투자하자. 마르셀이 결론을 내리듯 말했다. 대체 주식이 뭐야? 모니카의 물음에 마르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애들도 주식이 뭔지는 다 알걸? 그렇다면 친절하게 모니카에게 설명을 해주렴. 네, 자신 있어요. 할머니의 말씀에 마르셀이 설명을 시작했다. 주식이란 사람들이 증권 걸어서 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것인데 마르셀은 얼굴이 갑자기 붉어지면서 말을 잇지 못했다. 할머니가 친절하게 말씀하셨다. 어른들도 바로 그게 문제점이란다. 모든 사람들이 주식에 대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 나 역시 주식이라는 단어 말고는 아는 게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렴. 마르셀이 빵 배달을 위해 130만 원짜리 컴퓨터를 산다고 생각해 보자. 컴퓨터가 있다면 일하기도 훨씬 쉬워지고 시간도 많이 절약되겠지. 그런데 컴퓨터 살 돈이 부족해. 그러면 돈을 빌리는 방법이 있겠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매달 할부금을 갚아야 하고 또 이자도 내야 해. 이렇게 할부금과 이자를 갚는 것이 싫으면 또 다른 방법이 있지.
바로 너희들에게 부탁하는 거야. 매달 할부금과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달라고 말이야. 그래서 너희가 마르셀에게 각각 40만 원씩을 빌려주는 거지. 왜 우리가 그 돈을 빌려주어야 해요? 모니카가 어림없다는데 따졌다. 할머니의 설명이 이어졌다. 만약 마르셀이 너희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회사의 이익을 분배해 주기로 한다면 어때? 말이 되지?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나는 몹시 궁금했다. 예를 들어 마르셀이 돈을 빌리는 대신 회사 이익의 10%를 너희 것으로 한다고 약속을 하는 거지. 마르셀의 회사가 500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해보자.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나의 물음에 할머니가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그 회사를 위해 얼마나 지불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지. 예를 들면 다른 제빵회사가 내 회사를 산다고 할 수도 있잖아. 그렇게 되면 새로운 고객을 얻고 필요하면 그 고객들에게 다른 것들도 팔 수 있을 테니까 제빵업자는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겠지. 이어진 마르셀의 설명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마르셀, 넌 아주 사업가적인 생각을 하는구나. 마르셀이 만약 회사를 팔려고 할 때 누군가가 나타나 500만 원을 지불한다면 마르셀인 자기 몫으로 80%인 400만 원을 갖고 너희는 너희 몫으로 각각 10%인 5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야. 할머니는 마르셀을 칭찬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마르셀에게 돈을 빌려준 대가로 10만 원씩을 더 받게 되는 거군요. 모니카는 실제로 10만 원이 생긴 것처럼 기뻐했다. 어우 저 여우. 마르셀이 킥킥거렸다. 모니카가 마르셀에게 눈을 흘겼다. 그러면 회사가 팔려야만 돈을 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내가 물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란다. 내가 가지고 있는 10%만 사려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너는 얼마에 팔지 적정한 가격을 요구할 거고 만약 내가 55만에 팔겠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이미 이윤을 많이 얻겠지. 그럼 저는 100만 원을 달라고 할래요. 모니카가 외쳤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 하지만 그러면 아무도 그 10%를 사려고 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사람들은 사들인 값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다고 생각될 때만 주식을 사거든.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일이 날마다 일어난단다. 한마디로 주식시장이란 회사의 일정 부분을 살고 팔려는 사람들이 만나는 곳이야. 시간이 지나면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것이라는 변함없는 희망 속에서 말이야. 할머니가 설명해 주셨다. 하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정확한 지적이야. 할머니도 내 의견에 동의하셨다. 그러나 마르셀의 회사가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는 판단할 수 있지. 그리고 내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면 너희들의 몫인 10%의 가치 역시 올라가는 것이고 그 가치가 계속해서 높아지길 기대하면서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지불하기도 하지. 마르셀이 자신 있게 설명했다. 나는 놀라서 마르셀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이해했어? 그래, 마르셀은 정말 빨리 이해하는 것 같구나. 그렇게 쉽게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 할머니가 마르셀을 또 칭찬하셨다. 맞아요.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모니카가 불평을 했다. 할머니는 웃으며 이야기를 계속하셨다. 주식의 좋은 점은 직접 회사를 차리지 않고도 회사의 이익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제 돈을 가지고 일하게 하는 것이로군요. 모니카가 기뻐하며 말했다. 난 여전히 이해가 안 되었다. 그렇지만 아무도 제 몫을 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랫동안 가격이 떨어지겠지. 반드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누군가 말하기 전까지는 말이야. 사실 사려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있단다. 문제는 가격이 얼마냐 하는 거지. 그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손해를 볼 수도 있겠네요. 내 판단을 이야기했다. 맞아. 하지만 팔 때에만 손해를 보는 거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얼마 뒤에 더 많은 돈을 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그럼 주식을 팔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아. 그동안에 생기는 모든 이익을 나누어 갔지. 이익이 생길 때마다 주식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걸 이익배당이라고 한단다. 그 말은 마르셀이 자기가 번 돈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회사의 경우는 1년에 한 번 총이익을 계산해서 그 돈의 쓰임새를 정한단다. 예를 들어 이익 중에서 얼마는 업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물건을 사는 데 쓰고 또 얼마는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그 결정은 누가 하죠? 모니카가 물었다.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정하지. 그것을 주주총회라고 한단다. 저는 회사 일들을 직접 하지 않고도 마르셀이 버는 것만큼 제 몫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마음에 들어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생각 같아요. 그래도 그 회사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야 해. 나는 좋은 투자를 위한 3가지 주의사항이 적힌 종이를 다시 보면서 말했다. 할머니, 결국 주식이란 확실하게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고 쉽게 이해하거나 다룰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단지 높은 이자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2번째 사항만 만족시키는 것 아닌가요? 주식을 직접 사려고 할 때는 그 말이 맞지만 내가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사야 할지 다른 사람이 대신 찾아준다면 꼭 그렇지도 않지. 내 돈을 투자하는 건데 누가 우리를 위해 대신해 주겠어요? 그 점은 다음에 설명해 주마. 오늘은 벌써 많은 것을 배웠고 돈도 은행에 맡겨 놓았잖니. 어린이들도 주식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기회에 설명해 줄 테니 걱정 말렴. 할머니의 말씀에 마르셀은 동의하지 않았다. 제가 만일 현명한 상인이라면 제 돈을 단순히 은행에 맡기지만은 않을 거예요. 이자가 높지 않으니까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다. 너 정말 재미있는 아이구나. 정말 이자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어. 그래서 너의 일이 그렇게 잘 되나 보다. 집중하는 부분이 성장하는 법이니까.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들 돈을 지금 당장 투자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다. 마르셀의 성급한 말에 할머니가 반대하셨다. 투자는 절대로 서둘러서는 안 된다. 투자를 하기 전에 반드시 너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만 해. 첫 투자를 하기 전에 너희들에게 아주 적합한 투자 형식을 알려주고 또 그것에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해 놓으마.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여러 회사의 주식을 조금씩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단다. 전 맥도날드와 코카콜라가 좋아요. 내가 말했다. 전 장난감에 쌓인 토이지요. 모니카가 외쳤다. 그렇다면 너희가 그 회사들의 이익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하마. 할머니가 비밀스럽게 약속하셨다. 우리 셋은 내일 아침 다시 만나고 싶어 했지만 할머니는 우리에게 줄 서류를 준비해야 하니 며칠 뒤에 보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 돈 마술사들은 5일 후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